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아야라는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서울에서 3년을 살다가 오랜만에 일본 친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 몰랐거든요. 과연 아야는 일본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3년 만에 일본 땅을 밟는 아야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하네다 공항까지 단 2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죠. 비행기에서 내려 일본어 안내 방송을 들으니 어릴 적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부모님을 만난 순간 아야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야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어머니가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많이 컸네, 우리 딸이라고 하시더군요. 가족끼리 나누는 자연스러운 일본어 대화가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깔끔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조용히 걸어가는 보행자들, 소음 하나 없는 거리 분위기까지. 그래도 일본은 깔끔하고 조용해서 좋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친정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다다미 냄새와 어머니 손맛이 배어있는 집안 분위기가 반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신의 방도 3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학창시절 사진들, 서랍 속 일기장까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은 아야의 한국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때? 너무 맵지 않니? 이 시어머니는 잘해주시니? 같은 평범한 질문들이었어요. 아야는 다 좋아요. 특히 시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끌벅적한 저녁 식사 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으시고 시어머니가 더 먹어라 하시며 계속 음식을 올려주시던 모습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일본식 아침 식사를 받았습니다. 된장국, 구운 생선, 절인 채소들이 예쁘게 담긴 작은 그릇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고향의 맛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한국의 아침 식사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한국 시댁에서는 아침마다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시동생까지 모두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시끌벅적하게 먹조라고 말했더니 어머니가 놀라시더군요. 아, 그래? 한국은 정말 부지런하구나. 여기서는 각자 시간에 맞춰 먹는 게 편한데 어머니의 말에는 살짝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도 그런 것도 피곤하지 않을까? 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오후 오랜만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공원, 학교 다닐 때 지나던 상점가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정적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동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상인들의 정겨운 인사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특히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야야, 밥 먹었니? 오늘 날씨가 좋네 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시던 모습이 그리웠어요. 저녁 무렵 고등학교 친구 미키가 연락을 왔습니다. 아야, 정말 오랜만이야. 내일 만날까? 반가운 마음에 바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통화할 때는 언니 보고 싶었어요. 빨리 만나요. 하면서 감정을 활발하게 표현했는데 일본 친구와는 왜 이렇게 차분하고 정중하게만 대화하게 되는 걸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일본 와보니 참 다르구나 싶어 남편이 웃으며 그럼 우리 한국이 더 좋다는 거야? 라고 묻더군요. 아야는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임신 중인 고등학교 친구 유키와 만났습니다. 유키는 임신 7개월 차로 배가 제법 부른 상태였어요. 카페에서 만나 서로 근황을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육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야는 한국에서 아기 키우면서 어떻게 해? 일본이랑 많이 다르지? 유키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야는 확실히 다른 게 많아라고 대답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기용품을 중고로 사는 게 정말 일반적이야. 당근마켓이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서 상태 좋은 중고 제품들을 많이 사거든. 유모차, 아기 침대, 장난감까지. 시어머니도 아기는 금방 크니까 중고로 사는 게 경제적이라고 하시더라고. 유키와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에? 정말? 우리는 아기용품은 무조건 새 제품으로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고는 좀 그렇지 않을까?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아야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새삼 문화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고 거래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동네 맘카페에서도 아기 옷 나눔해요, 장난감 교환해요 같은 글들이 넘쳐났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온 동네가 아기를 함께 키우는 분위기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아기 몇 개월이에요? 하며 말을 걸어주시고 마트에서도 아기가 참 예쁘네요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거든. 유키가 그건 좀 부담스럽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친구도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 각자 조용히 지내는 게 편한데라고 맞장구 쳤죠. 아야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고마웠는데 일본 친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거네요. 문화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유키가 그래도 일본이 더 편하지 않아? 조용하고 각자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라고 말했을 때 아야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도쿄 시내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5명이 모여 앉았어요.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아야, 한국 생활 어때? 힘들지 않아? 친구 사오리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남편도 좋고 시댁분들도 잘해주셔서 아야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그 이상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직장 이야기, 아이 학원 이야기 정도만 나누고 끝이었어요. 서로의 고민이나 속마음을 깊이 나누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아야는 한국에서 만난 동네 언니들과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서 만난 언니들은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야야, 시댁에서 힘든 일 없어? 육아하면서 우울할 때 있지? 언니가 다 겪어본 일이야 하면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거든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수진 언니는 아야야, 혼자 외로울 때 언제든 올라와. 우리 집에서 함께 밥 먹자 하며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었어요. 심지어 아야가 몸살이 났을 때는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죠. 일본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그런 깊은 교류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예의 바르고 친절하긴 했지만 서로의 사생활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역력했어요. 그런데 아야, 한국에서는 주말에 뭐 해? 친구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시댁에 가서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가족까지 모두 모여서 북적북적하게 시간을 보내지 아야가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매주? 그럼 개인 시간이 없겠네 피곤하지 않아? 하고 걱정을 표했습니다. 아야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외롭지 않고 좋아하고 대답했지만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뭔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친구들과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관계 방식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거든요. 어느 쪽이 더 좋은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한국에서의 따뜻하고 끈끈한 인간관계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도쿄에서의 생활이 2주째 접어들면서 아야는 일상적인 이동수단인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야마노테선에 올랐을 때 너무도 익숙한 일본의 지하철 문화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어요. 전철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아무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전화통화는 물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야는 문득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옆에 앉은 어린 학생에게 학교 어디 다니니? 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아이 엄마가 죄송해요. 애가 울어서 하며 주변 사람들께 미안해하면 괜찮아요. 애들은 원래 그런 거죠 하며 웃어주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임신했을 때의 경험이 생생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는 배가 부른 것을 본 할머니가 자리를 양보해 주시며 애기 엄마 여기 앉아요 하시고 심지어 몇 개월 됐어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하며 정겨운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도쿄 지하철에서도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배려는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조용하고 정중하게 이루어졌죠. 시부야역에서 내려 환승을 하던 중 아야는 문득 한국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을지로 입구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 할머니가 아가야 어디 가려고 하니? 하며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내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함께 가자 하시며 직접 안내까지 해주셨죠. 그날 오후 친정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나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는 동안에도 점원들은 정중하고 친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동대문 시장에서 만난 사장님들은 이거 입어봐, 잘 어울린다. 애 엄마, 이거 사가면 남편이 좋아할 거야 하며 훨씬 더 친근하고 정겨웠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야는 이상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분명 고향이고 편안해야 할 곳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누군가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지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가족이 아닌 이상 깊은 교류가 어려웠어요. 3주째 되던 날 아야는 사촌 아키라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도쿄 시내 유명한 호텔에서 열리는 정통 일본식 결혼식이었어요. 오랜만에 참석하는 일본 결혼식이라 설렘 반 걱정 반이었죠.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신랑 측 가족과 신부 측 가족이 명확히 구분되어 앉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식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입장, 서약, 반지 교환까지 모든 절차가 엄숙하고 격식을 갖춘 분위기였어요. 하객들도 조용히 지켜보며 박수를 치는 정도였죠. 그런데 아야는 자꾸 한국에서 참석했던 결혼식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친구 결혼식에 갔을 때 신랑 친구들이 야, 축하한다 하며 큰 소리로 환호하고 신부 친구들은 언니 예뻐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특히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서 사돈어른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정겨운 인사를 나누고 피로연에서는 두 가족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우리 아들 딸 잘 부탁드려요 하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결혼식에서는 그런 자연스러운 가족 간 교류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정중하고 격식 있게 진행되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피로연 시간에도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각 테이블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며 격식 있는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한국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이 테이블 저 테이블로 돌아다니며 축하드려요 하고 인사하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떠들썩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국 결혼식에서 시어머니가 아야야, 이리 와서 우리 친척들한테 인사해 하며 자연스럽게 한국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댁 친척들도 아야가 우리 막내 며느리야 하며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야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일본의 결혼식도 아름답고 의미 있었지만 한국 결혼식에서 느꼈던 따뜻한 인간적인 정이 그리웠어요. 두 문화 모두 좋은 점이 있지만 마음을 울리는 건 달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여보, 한국 결혼식이 그리워하며 웃었던 자신이 놀라웠어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로부터 영상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시동생 아이의 첫돌 잔치 영상이었습니다. 아야야, 네가 없어서 아쉽지만 예쁘게 찍었으니까 보렴 시어머니의 따뜻한 음성과 함께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화면에는 한복을 입은 아기가 돌잡이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야의 눈길을 끈 건 아기보다도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부부, 그리고 시댁의 모든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아기 하나에게 집중하며 어머, 붙잡았네. 우리 아기 머리 좋을 거야. 하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야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시는 말씀이 들렸을 때
아야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영상 중간에 시아버지가 아야 목도 준비했는데 빨리 돌아와야겠어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나왔어요. 상 위에는 정말로 아야 몫의 음식과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시동생 부인이 아야 언니가 있었으면 사진도 더 예쁘게 나왔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 가족들이 아야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영상을 함께 보던 아야의 부모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어머니가 아야야, 한국 가족들이 정말 너를 아끼는구나 하시며 감탄하셨죠. 아버지도 저렇게 큰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 하시더군요. 그 순간 아야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낀 곳은 한국이었다는 것을요. 한국 시댁에서는 아야를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셨거든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아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괜찮니? 하고 물으시자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워요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아야는 처음으로 한국이 그리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고향이지만 마음의 고향은 이제 한국이 된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아야는 남편과 긴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잠들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기분이 이상해. 아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이상해? 라고 물었어요. 분명 일본이 내 고향이고 부모님도 계시고 편안해야 할 곳인데 자꾸 한국이 그리워져. 특히 우리 가족들이 아야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정말? 나는 네가 일본에서 편안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아야는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3주 동안 지내보니까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라고 대답했죠. 뭘 깨달았는데? 남편이 진지한 질문에 아야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정말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느꼈어. 어머니가 매일 아야야, 밥 먹었니? 하고 챙겨주시고 아버지도 우리 며느리 하며 자랑스러워 하시잖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응, 한국이 내 진짜 집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야의 핸드폰으로 한국에서 단체 영상통화가 걸려온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가족, 심지어 동네 수진, 언니까지 모두 모여서 아야야, 내일 온다며? 우리가 공항에 마중 나갈게. 라고 외쳤어요. 시어머니가 아야야,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준비해놨어. 빨리 와서 먹어야지라고 하시고 시아버지도 우리 며느리 오는 날인데 온 가족이 모여야지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시동생 아기까지 이모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아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일본 친정에서도 사랑받고 있지만 이렇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은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었어요. 영상통화가 끝나고 남편이 이제 확실히 알겠지?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야도 응, 이제 확실해. 내 마음의 고향은 한국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을 떠나는 공항에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할 때 아야는 부모님, 제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그래,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고향은 마음이 편안하고 사랑받는 곳이구나.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끈끈한 가족에 정 많은 이웃들이 자신에게는 진짜 보물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온 가족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야야, 우리 며느리 왔네. 이 시어머니의 환한 웃음과 따뜻한 포옹을 받으며 아야는 정말 집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이 바로 자신의 진짜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엘레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장 소중했던 친구 이리나로부터 등을 돌림받았습니다. 가난한 건 너네 집 운명이야 라는 차가운 말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엘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의 작은 포도밭에서 시작해 한국의 스마트팜 팀장까지 올라선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 이리나가 결국 엘레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감동적인 반전까지.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화해하게 될까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지역의 작은 마을,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3살 엘레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포도 수확 일을 시작했죠. 거친 손으로 포도송이를 하나하나 따며 땀을 흘리는 모습은 평범한 농가 딸의 일상이었습니다. 엘레나의 아버지 미하이는 대대로 이 땅에서 포도를 키워온 농부였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집안일과 포도밭 일을 병행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아끼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엘레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 능력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스스로 공부했고 마을에서 가끔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늘 엘레나의 언어 실력을 부러워했죠. 특히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 이리나는 엘레나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절친이었습니다. 둘은 포도밭에서 일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리나는 엘레나와 달리 허영심이 강했고 늘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엘레나야, 우리 언제까지 이런 일만 할 거야? 난 정말 지겨워 죽겠어. 이리나는 포도 상자를 나르며 불만을 토했습니다. 반면 엘레나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죠. 그녀는 비록 힘든 일이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엘레나는 낡은 노트북으로 온라인 영어 강의를 들었어요. 전기료가 부담스러워 짧은 시간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작은 마을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해 여름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가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우박으로 인해 포도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엘레나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죠. 더욱 안타까운 일은 포도밭에서 일하던 아버지 미하이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친 것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한꺼번에 필요해졌지만 수입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밤낮으로 걱정에 잠 못 이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레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지만 마을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이리나가 엘레나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리나의 집은 다행히 피해를 적게 입어서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었거든요. 엘레나, 미안하지만 요즘 너랑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 집도 어렵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돼. 이리나의 차가운 말에 엘레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할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니요. 가난한 건 너네 집 운명인 것 같아. 애초에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던 거야. 이리나의 마지막 말은 엘레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함께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엘레나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점점 엘레나 가족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이 전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엘레나는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의 스마트 농업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첨단 기술로 운영되는 깨끗하고 체계적인 농장들이 나왔어요. 로봇이 작물을 관리하고 컴퓨터가 최적의 환경을 조절하는 모습에 엘레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엘레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엘레나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보고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에 가입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몇 달 후 온라인 농업 포럼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스타트업 대표 정우와 연결될 기회가 생겼어요. 정우는 글로벌 농업 기술 교류에 관심이 많은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엘레나가 영어로 올린 루마니아 전통 농법에 대한 글을 보고 흥미롭게 생각했던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스마트팜 회사를 운영하는 정우입니다.
당신의 글을 읽어보니 농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시네요. 혹시 한국어도 할 수 있나요? 정우의 메시지에 엘레나는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답장을 보냈더니 정우는 엘레나의 언어 실력과 농업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셨다니요. 저희 회사에서 유럽 시장 개척을 준비 중인데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우의 제안은 엘레나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엘레나야, 그 먼 나라까지 가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우리 곁에 있으면서 천천히 좋은 일자리를 찾아보자. 반면 아버지 미하이는 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마리아, 엘레나는 이 마을에서 썩기엔 너무 뛰어난 아이야. 네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엘레나. 아버지의 말에 엘레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항공료를 마련하기 위해 할머니가 물려주신 포도 입모양 금팔찌를 팔기로 결심했죠. 마음이 아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엘레나는 포도밭을 혼자 걸었어요. 어릴 적부터 뛰어놀던 이곳을 떠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엘레나는 한국의 첫인상에 압도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시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한국어 소리.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정우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 주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정우는 사진보다 더 친근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회사까지 가는 길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에 엘레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스마트팜 회사는 정말 놀라웠어요. 컴퓨터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작물을 관리하는 모습은 엘레나가 꿈꿔왔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첫 출근 날 동료들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의 한국어 실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업무 방식도 달랐거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농업 기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언어도 서툰데 제대로 된 업무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엘레나의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의 아픔과 가족들의 기대를 생각하면 참고 견뎌야 했거든요. 어느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엘레나가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어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가 번역 오류가 생긴 것이었어요. 팀장은 엘레나를 불러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런 실수는 회사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더 신중했어야죠. 그날 밤 엘레나는 회사에 남아 야근을 했어요. 실수한 부분을 완벽하게 수정하고 추가로 유럽 시장 진출 방안까지 정리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작업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며칠 후 엘레나가 작성한 매뉴얼 번역본이 크게 호평을 받았어요. 기존 번역과 달리 현지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내용이었거든요. 동료들은 엘레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정우 대표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면서 엘레나는 점점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유럽 시장 진출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았고 한국어 실력도 크게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우와의 관계도 동료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이로 발전했죠. 어느 날 엘레나는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의 일상을 올렸어요. 스마트팜에서 일하는 모습, 한국 음식을 먹는 장면,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공유였지만 이 게시물들이 루마니아 고향까지 퍼져나갔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리나였어요. 엘레나야, 정말 오랜만이다. 네가 한국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대단하다. 사진 보니까 정말 멋진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리나의 메시지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럽고 정중했습니다. 엘레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을 배신했던 친구가 이제 와서 연락을 한다는 게 어이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향 소식을 전해주는 반가운 존재이기도 했거든요. 안녕 이리나, 정말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는 여전히 마을에서 지내고 있어. 너처럼 대단한 일은 못하고 있지만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부럽다. 이리나의 솔직한 고백에 엘레나는 놀랐습니다. 예전에 도도했던 이리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리나야, 나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지금도 쉽지 않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걸 배웠어. 둘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리나는 마을의 근황을 전해주었고 엘레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리나는 점점 더 솔직해졌어요. 엘레나, 정말 미안해. 예전에 너를 그렇게 대한 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된 거였어. 괜찮아, 이리나. 그때는 모두가 힘들었으니까. 엘레나의 너그러운 마음에 이리나는 더욱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부탁을 했어요. 혹시 나도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너처럼 일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 엘레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와서 직접 봐.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 이리나는 단기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어요. 공항에서 엘레나와 재회하는 순간 둘 다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몇 년 전 차갑게 헤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거든요. 엘레나는 이리나를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어요. 비록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서 이리나는 엘레나의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나 봐. 여기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 다음날 엘레나는 이리나를 회사로 데려갔어요. 정우 대표의 배려로 견학이 허가된 것이었습니다. 이리나는 첨단 시설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축감을 느꼈어요. 여기서 정말 일하고 있구나. 나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회사에서 엘레나가 동료들과 유창하게 한국어로 대화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본 이리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엘레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며칠 후 이리나도 간단한 번역 아르바이트를 구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는 물론 영어 실력도 부족했고 업무 태도도 엘레나만큼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엘레나한테 좀 배우세요. 회사 직원이 건넨 말에 이리나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어요. 예전에는 자신이 엘레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뀐 상황이었거든요. 저녁에 엘레나와 함께 식사하면서 이리나는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너랑 나랑 입장이 바뀐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기적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야, 이리나. 엘레나의 단호한 대답에 이리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제서야 엘레나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엘레나. 내가 정말 철없었구나.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늦지 않았어. 엘레나의 따뜻한 위로에 이리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대했는데도 이렇게 받아주는 엘레나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엘레나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고향에서 온 소식에 따르면 어머니 마리아가 심장병을 앓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루마니아의 의료시설로는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정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우는 망설임 없이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와서 치료받게 하는 건 어떨까요?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정우의 제안에 엘레나는 감동받았지만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꼭 갚겠습니다. 갚는다는 생각 말고 우리가 가족처럼 서로 도우면 되는 거죠.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엘레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에 깊이 감동했거든요. 부모님의 입국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이리나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루마니아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공항 마중까지 함께 나섰습니다. 미하이와 마리아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엘레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님은 많이 수척해지셨지만 딸을 본 기쁨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엘레나야,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어머니, 이제 한국에서 좋은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한국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마리아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제야 너의 선택을 정말로 믿게 되었구나. 회복되어가는 어머니의 말에 엘레나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미하이도 한국에 발달된 의료시설과 따뜻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리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엘레나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희생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엘레나, 내가 정말 틀렸어. 진심으로 미안해. 이리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엘레나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친구가 되자. 부모님의 회복과 함께 엘레나의 인생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글로벌 사업부 팀장으로 승진 제안이 온 것이었어요. 엘레나의 능력과 헌신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엘레나 팀장님. 동료들의 축하 인사에 엘레나는 감격스러웠어요. 몇 년 전 포도밭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생각하면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이리나도 엘레나의 도움으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루마니아와 한국 간의 농산물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에요. 엘레나가 추천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우리는 친구니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오히려 더 깊은 우정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셨어요. 아버지 미하이는 한국의 농업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어머니 마리아는 한국 요리를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습니다. 딸아, 너의 선택이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엘레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가족을 위해 시작한 도전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었거든요. 몇 달 후 엘레나와 이리나는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루마니아 한국 농업교류 플랫폼을 설립한 것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양국의 농업 기술과 문화를 교류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표였죠.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엘레나의 말에 이리나도 깊이 공감했어요. 두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었거든요. 플랫폼 개설식 날 정우도 축하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엘레나 씨 덕분에 우리 회사도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죠. 정우와 엘레나 사이에는 동료를 넘어선 특별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엘레나는 혼자 한강을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루마니아의 작은 포도밭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고향 마을의 사진을 보니 옛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그 시절, 친구에게 배신당해 절망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가난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배신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엘레나의 마음속 독백은 진심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자신에게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엘레나 주변에는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우, 이리나, 회사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부모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레나는 루마니아에 있는 후배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곳에서 시작했거든요.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저처럼 웃을 날이 올 겁니다. 엘레나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가난과 배신을 극복하고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찾은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로 모든 것을 해결한 그녀의 마음가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죠. 지금도 엘레나는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작은 포도밭에서 시작된 한 여성의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겁니다.